이제 이 책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전번에는 4.3 사건 진압할 때 세 지휘관들이 최경록, 한병선 또 한 분이 임부택 이 세 분이 공교롭게도 일본 육군 지원병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이 6.25 전에도 38선 근방에서는 이 충돌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개성 송악산, 송악산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개성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계속 공격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국지전이 상당히 일어났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또 최경록 그렇습니다. 연대장입니까? 그때도? 예. 그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송악산 전투. 49년 5월 4일에 송악산 전투가 그 개성 뒷산인데 그 송악산 전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1년 대장이 최경록 대령이었고 사단장이 김석원 일본군 육군 대자 출신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주 높은 직위에. 예. 그분이 이제 사단장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 북한군이 이 한국군이 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그 고지들을 기습으로 점령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5월 4일에 발생을 했는데 최경록 그 당시 그 11년 대장이 6탄 돌격대를 편성을 해서 그 북한군을 물리치는 이런 이제 그 치열한 그런 이제 전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사 전투에서 그 6탄 돌격대로 전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국립 현충원에 그 탑이 있습니다. 6탄 시병사라는 분 아닙니까? 10명입니까? 예. 6탄 이건 7용사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예. 시병사입니다. 신용사죠. 10명이죠. 예. 교과서에도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거기 그 당시에도 교과서에 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충원비는 김석원 장군께서 뭐 세웠다가 이걸 이제 그 국립현충원으로 뭐 이장 옮겨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탄 시병사들 가운데는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물론 뭐 송해찬 이 최경록 장군도 뭐 출신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은 49년 단계에서 박격포탄을 들고 북한군 진지에 들어가서 몸을 날려서 스스로를 산화시키는 그런 정신력을 갖는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다 일본군에서의 그런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남방으로 파견되고 있는 24단 조선의 경성부에 지금 용산에 주둔했던 병사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런 탱크를 잡는 그런 이제 6탄 돌격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을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건국을 전후한 시점, 뭐 6.25 전쟁 이전 단계에서의 그 북한군과의 여러 많은 이제 충돌이 있었지만 그런 충돌의 과정에서 북한군을 격퇴하는데 역시 일본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이 크게 활약을 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육군 지원병 출신들이 총 한 16,000명이고 그중에 생존자가 반은 되겠죠. 11,000명 정도. 11,000명 정도 생존자 중에 상당수가 한국 군대에 들어왔다. 그리고 장교 그리고 아마도 하사군도 있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역전의 용사이기 때문에 6.25 때 잘 싸웠다 하는 게 이 책의 테마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6.25 시작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남침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 전사에 남는, 어떻게 보면 세계 전사에 남을 만한 우리의 성과가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기습을 당한 육사단이 육사단 7년대
3일 동안 버티는 바람에 북한군의 전략을 헝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또 일본 육군 지원병 출신 지휘관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연대장 임부택, 당시 소령 아니면 중령이겠죠? 중령입니다. 중령에서. 자, 그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이 임부택 장군에 대해서 혹은 춘천 전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세계 전쟁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뭐 저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됐지만 아마 한국에 계시는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춘천 전투가 발생했던 것은 6.25가 발발했을 때 5시경에 3시경부터 시작을 했고 최초로 이 육사단 7년대가 육군본부에 북한군의 전면적인 남침을 보고를 합니다. 그건 전사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육사단 7년대에는 이미 상당히 일찍부터 이미 춘천 지역을 점령을 했었습니다. 이미 미군과 교대를 해서 이미 이제 그쪽 전선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은 다른 부대도 물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탱크가 들어올 수 없도록 장애물을 설치하기도 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유비무환입니다. 네, 유비무환입니다. 그래서 이 장교들도 지휘관들도 전부 다 이 학교를 보내가지고 전문 교육들을 전부 다 이수시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근에 나온 육군본부가 발행한 그 자료에 의하면은 육사단 7년대는 전투력이 약 60%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뭐 30%, 40%도 안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상당히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췄었고, 또 이미 그 이전부터 이 화천 지역이라든가 북한군의 이동과 활동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수색대를 파견해서 위기를 감지했고, 그랬었기 때문에 25일 당일에도 다른 부대들은 전부 다 휴가를 가거나 보내거나 뭐 그랬지만, 그렇지 않고 춘천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춘천 시내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조건 하에서의 휴가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임부택 연대장의 지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 하에서 이제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부대와는 달리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남침을 맞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중요한 게, 우리가 기습을 당했을 때 무너지는 군대와 안 무너지는 군대의 차이는 기습을 예상하면 안 무너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를 찔지 않으면은 버팁니다. 그런데 육사단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부대가 허를 찔려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육사단은 임부택 연대장이 자신의 정보 판단에 의해서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무슨 서울에서는 육군본부에서는 휴가 보내라고 내려왔지. 그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준비가 돼야 싸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딱 충무공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하시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춘천과 홍천 같은 경우 이제 육사단 2연대는 한병선 장군이 연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그쪽으로 부대를 이동시킨 지 한 3일밖에 안 돼서 지금 이제 이 전쟁을 맞았어요. 그분은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구나. 근데 홍천 지역은 상당히 훨씬 산악 지형이 심해가지고 탱크의 운영이라든가 전차의 운영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연대 같은 경우도 육탄 돌격대를 운영을 해서 전차들의 남침을 막아내고, 그러는 조건 하에서 도저히 이 홍천도 뚫지 못합니다, 북한군이. 근데 뚫으려면 이제 춘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5사단, 이게 북한군 15사단이 홍천으로 왔는데 일개 연대를
춘천으로 돌리는. 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춘천 지역에는 그 당시 이사단이 북한군이 몰려왔는데 이계 사단이 몰려갔습니까? 아니요, 1개 사단 뒤에 이제 1개 사단이 남아 있는데 이게 1개 사단 중에서 북한군 거의 몇 군단이죠? 2군단, 2사단이 춘천 전투를 네. 지구에 남침을 했고 홍천 지구는 15사단. 15사단. 이계 사단이 동원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전차 1개 연대인가요? 대대인가가 들어왔고 그러는데 이 춘천지구 초기 전투에서 아주 북한군이 작살을 납니다. 아, 특히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 6사단 7년대 1대대장이 김용배 그 당시 김용배, 유명한 분입니다. 소령인데 근데 한국군에 두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저 참부총장. 참모총장 가진 분이고 이분은 이제 김용배 이분은 일찍 전사하셨죠. 예 육군 특별지원병 1기생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1중대장이 바로 김대용 중대장이죠. 이대용 장군. 이대용 장군. 이대용 장군이 그 당시 유명한 분이죠. 이 중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대용 장군의 글을 보게 되면은 이 김용배 장군에 대해서 정말 진짜 높이 평가하고 정말 그 인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김용배 장군이라 하는 사람이 이 지휘관으로서 어떤 이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미연하게 잘 보여주는 정말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일대대를 이끌고 소양강을 넘어 있는 그 산에 저기 주둔하고 있다가 이 북한군이 3m에서 일개 연대가 오게 되면 가서 치고 또 다시 또 후퇴해서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강 넘어서는 포사격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 이 북한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또 뭐 북한 측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작전 계획 자체가 이 소련군에서 만들어져서 왔다 보니까 이 그 춘천지구의 어떤 그런 지리 지형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 계획이었고, 그랬구나. 예. 또 그리고 지휘관들이라는 게 북한군 지휘관들 그 당시에 지휘관들이 전부 다 그 북한 지산 출신들이고 예. 이 정기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팔로군 중국 팔로군 출신들이 많아요. 팔로군이기도 하지만 그게 빨치산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비정기전을 하고 정기전은 약하지. 예, 정기전 군대적인 군대 교육을 군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부대 운영이 뭐 형편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그 춘천 전투에서 용존부퇴했던 여러분들의 기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대용 중대장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대용 중대장 우리 형사들에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특히 1975년 월남이 망했을 때 그렇죠. 월남에 공사로 계셨습니다. 예. 정보부에서 파견한 공사로 계시다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고생하다가 박 대통령이 꼭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돌아온 분인데 이분이 춘천에서도 잘 싸웠고 나중에는 저기 압록강까지 진출했던 분입니다. 화산전투, 초산, 낙동강전투, 뭐 이런 데 진출했던 수산전투. 야 거기 초선에 들어가서 저기 일대대가 김용배 장군이 이끄는 일대대가 저 6사단 7년대 선발로 낙동 저기 압록강 초산지구에 도착을 하게 되고 물을 뜨는 것도 바로 이분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대용 장군하고 이분 어떻게 보면 생사를 같이 했던 분이고 네. 거기서 이제 이 북한 저기 중공군의 어떤 그런 매복에 걸려서 연대가 크게 뭐 참패를 당하죠. 이대용 장군은 근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대용 장군 살아계실 때 우리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세요. 이분 말씀이 임부택 연대장이 그 춘천 지휘하는 광경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포탄이 쏟아져도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다른 부하들이 용기를 갖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임부택 장군은 6.25 때 또 다른 전과도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게 이분이 일본군 지원병으로서 전투 경험을 쌓은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대에서 뭐 휴가를 보내라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휴가를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전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역시 그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고, 특히 이렇게 그 춘천 전투에서 이렇게 그 육사단 7년대가 3일을 버텨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북한군이 1군단, 2군단이 협공으로 서울에서 한국군의 주력을 격파한다는 그 작전 계획을 무산시켜버리고, 그래서 한강 방어선이 구축이 되고, 그렇죠.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또 확보해내고, 유엔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6.25 전쟁의 최고의 영웅은 저기 임부택 이 연대장이라고. 사단장은 김종호 사단장. 김종호 사단장이시고. 그분도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 하시고. 예, 그렇죠. 5.16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하고 좀 관계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온라인조선 편집장 할 때 1999년인데 제가 전사를 읽어보니까 이 육사단의 3일 춘천 방어가 굉장히 중요시 되더라고요. 근데 춘천 사람들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형식 기자라고 있었어요. 아, 김형식 기자. 이 사람 보고 자세한 취재를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목을 세계사를 바꾼 춘천의 3일 전투 아주 잘 썼어요. 예, 이번에 예. 이내용 현지 그때만 해도 현지 장교들이 다 살아 있어서 그 사람들 다 인터뷰를 하고 쓴 책인데, 그 뒤에 가 보니까 춘천에서 이걸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해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춘천시가 나서가지고 그래서 이게 역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때 아마 이 민간인들도 많이 도와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민관군이 협조했죠. 예, 관민들의 어떤 그런 협력이 크게 이 3일을 버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육사단 7년대의 그 무기고 토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탄 같은 경우들이 서양강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 3만 발인가요? 그러던데, 그걸 옮겨오는데 그 학생들도 동원됐고,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예. 이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게, 보통 압도적인 병력을 가진 적군으로부터 기습을 당하면은 무너지는 게 어느 나라든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무너지는 것은 민간인들, 군인들까지 다 지휘 계통이 무너져가지고 다 각자 도생하는 건데, 춘천은 딱 살아가지고 특히 민간인들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3일 동안 버텼다 하는,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고, 정말 그 춘천 시민들도 국민들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춘천 평화공원이 있어요. 예. 제가 이 춘천 전투를 저도 직접 한번 책으로만 아니라 한번 가보고 싶어서 한 3번 정도를 제가 뭐 취재라 그럴까요? 거기 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가봤습니다만, 이게 가볼수록 이게 한국전쟁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저기 전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 춘천에 있는 뭐 후배들이라든가 뭐 대학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어요. 없을 그래서 이번만큼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테마가 없을 것도 같은데, 특히 뭐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전쟁과 관련해서,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 좀 연구 좀 해봐라. 아니, 우선 춘천시가 앞장서가지고 춘천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사를 바꾼 겁니다, 그죠? 그때 만약 무너졌다면은 한강 북쪽에서, 한강 남쪽에서 이렇게 딱 에워싸가지고 동안에 던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도착하기 전에 손들어버린 겁니다. 유엔군이 파병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미 끝난 걸로. 그런데 그 3일을 버티고 28일경에 메가다가 와서 한강 방어선에서, 그렇죠. 저기 한국군의 어떤 그런 용존본투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능성을 타진했고, 그래서 곧바로 병력을 투입시키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이 춘천 전투가 없이 우리가 6.25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참 터무니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춘천 시민들 제발 자부심을 가지고 특히 춘천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날을 기념을 하고 그다음 기념관도 만들고 기념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기념관이 있습니다. 춘천 MBC가 있는 그렇습니까? 네, 그걸 좀 더 널리 알리고 그래서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임부택 이 연대장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그 뒤에 후퇴하다가 여기 어딥니까 이거? 이 유명한 사건인데 유명한 전투인데 동락리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옛날에 영화로도 나온 그 여교사와 전쟁과 여교사. 전쟁과 여교사가 뭐 한 이걸 영화 테마로도 된 아주 이 전투도 이 임부택 연대장이 지휘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건은 어디죠? 이 동락리가. 이 동락리가 충북이요. 잠깐. 예, 거기 50년 7월 초순에 충북 음성지구 동락리에서 이 발생한 에서의 그 전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5사단 이 48년대가 이 동락리에 이 국민학교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북한군입니다. 네, 북한군이. 그런데 그걸 이제 북한군이 있음을 그 여교사가 그 학교의 여교사가 알려주게 되죠. 그 정보를 안고 그 당시 이 6사단 7년대 2대대가 그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270명을 사살한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락리 전투는 6.25 전쟁 초기에 한국군 최초의 어떤 그런 최초의 승리였고 그렇게 해서 거기 이 6사단 7년대 전원이 1계급 특진을 영예를 안게 되는 그런 이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인들은 뭐 6.25 전쟁 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무조건 패하고 도망가고 뭐 그랬다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6.25 전쟁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군을 물리치고 중공군을 저지한 실제로 실전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군입니다. 그렇죠. 미군이나 유엔군이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초창에 예. 저기에 물러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미군이 그렇죠. 투입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도 지금 한국군 열심히 중에서도 싸우고. 이렇게 잘 싸운 부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습을 받고도 한국군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후퇴는 했어요. 그러나 부대 단위로 항복을 안 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분대 단위로도 항복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질서를 지키면서 후퇴했다는 겁니다. 이런 군대가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왜 질서를 지키고?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미군이 참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중요하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 신뢰. 이게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북진할 때 북한군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북한군은 그냥 눈 녹듯이 무너져 버렸어요. 해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저는 북한군과 북군의 차이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싸우는 게 있고 북한군은 동원된 군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대 자체가 이 한국군 자체는 근대적인 정기 교육을 받은 그런 이제 지휘관들 밑에서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병사들인 반면에 북한군은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 춘천 홍천지구를 담당했던 북한군 2군단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로서는
되게 그 일본 북한군 중에서 전투력이 우수한 그런 이제 사단들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한국 군들의 여러 기록에 의하면 형편없는 그런 오합지졸 같은 그런 이제 부대 운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증언이 되고 있어서 왜 그럴까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작전 기본적인 계획의 실패도 있었지만 군 지휘관들의 어떤 그런 자질과 능력도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도 이런 정규적인 어떤 그런 이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이 투입되고 있는 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관점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북한군 장교들보다 한국군 장교가 우수했다. 그렇습니다. 한국군 장교가 우수한 것은 한국군 장교에 일군 출신도 있고 망군 출신이 주축인데 이 사람들이 다 2차 세계대전 때 경험자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규전을 그렇습니다. 운영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북한군 지휘자들은 막 알지산 부대 정도였지 기습하는 데서는 상당히 유리했지만은 이 지구전을 펼치면서 보니까 우리가 더 잘 싸우더라고. 말치산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알아보니까 그게 순 비적 출신들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군대이겠습니까? 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냥 내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스스로니 파견한 고문관들이 그 당시 그 북한군 장교 장성급들을 평가하는 여러 자료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군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고위급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빨치산 출신이다 보니까 참이 여러 가지로 참 저기 더 이상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도 않는다. 되지도 버릇이 잘못 들어있고. 네, 잘못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소련군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 책에 보니까 아까 동랑리 전투 그러니까 동랑리에 쉬고 있는 적군을 기습을 해가지고 270명을 사살한 어떻게 보면 한국군 최초의 승리를 이끈 사람도 임부택 연대장인데 이걸 영화로 만든 게 1966년에 만들어졌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감독이 임권택 감독입니다. 그리고 배우가 김진규, 엄앵란 씨는 지금 살아있고 김진규 씨는 돌아가셨는데 전쟁과 여교사 한 분이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 임권택 감독 같은 분이 이런 방공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요새 한국에서 방공 영화가 사라졌는데 요새 뭐 드문드문 요새 뭐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